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수업을 했던 것이 고려시대까지 수업을 끝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조선시대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제일로 처음에 나오는 게 제1장 조선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1번에 가다 보니까 근세사회의 전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란 국가는 고려시대를 다음을 계승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 초기 때는 조선왕조 개창할 때에는 조선이란 칭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옛날 구질서를 그대로 유지했던 겁니다. 이유는 민심 동요를 막을 목적이었다. 그러다가 조선이란 국호를 명으로부터 부여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조선은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측면을 강하게 띄게 되겠고요.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조선 왕조를 개척했던 태조 이성계는 3대 정책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숭유정책,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농본정책, 농업이 기본이 되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을 기본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상업과 수공업을 어떻게 한다? 억제하는 면이 강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발달하지 못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로 4대 교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4대는 중국에 대해 4대를 취하고, 교린은 일본과 여진에 교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린 정책에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가로 2번에 가니까 근세사회의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고려에 비해서 조선이 어떤 차이점을 갖느냐, 이 말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02번 태조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들의 업적이 등장하는데 태조에서부터 성종까지 쭉 언급이 될 겁니다. 먼저 칠판을 보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조선왕조를 개창했던 사람은 태조 이성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성계란 분은 조선이란 꼴을 책정하면서 한양으로 천도했다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태조가 왕이 올라오는 데는 누구의 추대가 강했다? 신하들의 추대가 강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 권력관청이었던 도평의사사가 추대를 하겠고, 중심적 인물이라고 하면 정도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정도전의 추대에서 왕이 올라왔기 때문에 태조 때는 왕권이 강하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권 위주의 정치가 등장하는데, 이 태조 왕건은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 한양으로 옮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양으로 옮겼던 이유가 등장하는데, 정치적으로는 새왕조를 개창하기 위해서 기존의 세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개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양으로 도읍을 정했다. 경제적으로는 세금을 운송하기 편한 수로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옛날 문화가 공존하던 지역입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이러한 면도 가지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한강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어에 용이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정했는데, 한양 도읍을 정하는 것은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려시대 한양 명당설이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남경길지설이라고도 관계는 없습니다. 가로 3번에 가다 보니까 응삼군부를 설치하고 있었다. 이 말은 도평의사사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는데 군사권을 어디서 갖도록 한다? 응삼군부에서 갖도록 한다. 도평의사가 권한을 좀 줄였다는 측면이 될 것 같네요. 가로 4번에 지방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 모든 지역의 지방관을 파견한다. 그러면 속현제도가 어떻게 됐다? 소멸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겠고, 특수행정 단위로 고려시대에 향부곡소가 있었죠. 이것도 폐지됩니다. 잠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부곡이 나오면 어느 시대라 그랬습니까? 통일 신라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요. 그리고 향부곡 소까지 다 나오면 무조건 어디라 그랬습니까? 고려라 그랬고, 조선에서는 이 단어가 나오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관찰사 제도를 복구하면서 지방관을 파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태조 때 가장 큰 권한을 형성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도전이죠. 그래서 태조 때 제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냐?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도전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정도전이 추구했던 것은 어떤 정치다?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왕권 정치가 아니에요.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 말은 왕권을 키운다, 줄인다? 줄이는 거예요. 왕도 정치를 바탕으로 하면서 재상 중심 정치예요, 결론적이요. 이 재상 중심 정치를 이야기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료가 여러분 날개쪽이 가다 보니까 타이틀 제목으로 정도전의 사료가 등장합니다.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습니까? 3번까지 있죠, 결론적이요. 이 3번까지인데 재상중 정치를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3번입니다. 그리고 이 3번 정치가 어느 정치에 가깝냐면 조선 세종 때 나왔던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여기에 가장 가까운 정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고 있다. 참고로 더 하나 본다면은 가로 1번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3번은 시험 문제에 꽤 나왔던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3번을 꼭 머릿속에 넣는다. 그러면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면서 민본 정치를 하는 거예요. 민이 근본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민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법도 만들어냅니다. 조선 경국전이 있다든가 경제문갑이란 법전도 만들어내겠고, 정도전은 불교의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불교를 비판하는 불시자편, 이것을 저술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도전은 요동수복운동도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오는 배경은 조선이 명나라한테 글을 보낸 표전문이 있는데 표전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명나라 황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표전문은 나한테 기분 나쁜 것이니까 이 글을 작성한 사람 올려보내. 인질로 보내란 이야기예요. 거기에 열을 받았던 우리 정도전이가 요동수복운동을 주장하겠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뭐다? 진도가 편찬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도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태조 이성계가 결과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죽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왕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때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 때는 크게 말하면 부인이 2사람 있고 본부인 난 자식과 두 번째 부인 난 자식이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근데 정도전은 2번째 난 자식을 세자로 책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분이 좀 상했던 우리 타종이었던 누굽니까? 이방원이 등장하게 돼 있죠. 이 이방원이가 1차 왕자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1차 왕자난을 무인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도전은 이방원한테 제거가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결과는 태조가 왕위를 물러나게 되고,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방원 형한테 물려주게 됩니다. 이러면서 2대 왕이었던 누가 등장한다? 정종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종은 등장하겠고, 이 정종은 수도를 어디로 옮긴다? 다시 개경으로 돌려버립니다. 이 개경으로 돌리는 거 아니게 또 하나 의정부를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평의사사를 폐지하면서 의정부, 근데 의정부는 참고정인데 잠깐 의정부를 설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의정부는 무엇을 개편해서? 도평의사사를 개편해서 의정부가 나오는데, 이 의정부에 대해서는 왕이 좀 애매한 대목이 등장해요, 결론적으로요. 자, 왜 그러냐면 의정부 설치가 결과는 왕은 정종이었지만 실제로 누가 중심이다? 이방원 태종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태종의 업적에다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 정종이냐 태종이냐 양자 태길이 들어갈 때는 정종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다가 이 정종이 이렇게 집권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 2차 왕자난이 등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 2차 왕자난을 진압하는 것이 누굽니까? 태종이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서 태종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태조 때는 정도전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태종은 우리가 꽤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시험 문제도 꽤 나오는 거니까 태종 업적은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태종업 쪽에서 우리가 중시하고 있는 게 어떤 거를 중시하게 되느냐? 그러면 왕권 강화 정책이 중시돼요. 그러니까 이 왕권 강화 정책에 가장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데, 이러는 과정에 공신 세력을 제거하게 됩니다. 개국 공신 세력을 제거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누구를 제거된 겁니까? 정도정이 제거된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도평의사사를 폐지하면서 뭐를 설치하고 있다? 의정부를 설치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고려하실 게, 원래 조선왕조에서 의정부는 왕권기구입니까? 신권기구입니까? 신권기구지만 의정부를 이야기하면서 왕권을 이야기한 사람이 조선시대 몇 사람이 등장한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태종이고요, 한 사람은 고종 때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이라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그래서 의정부는 신권을 이야기하지만 왕권을 이야기할 때는 두 분이다.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기 바라겠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6조 직계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6조 직계제는 태종 때도 왕권 강화가 되겠지만 어느 왕 때도 등장합니까? 세조 때도 등장하고 있어요. 세조 때도 등장하고 있다. 사관원을 독립합니다. 문화부를 역파하면서 사관원을 독립하면서 대신을 견제하고 있었다. 기출문제, 시험문제기도 해요.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기 바라겠고, 총칭과 외척을 제거한다 그랬습니다. 총칭과 외척을 제거하면서, 그러니까 총칭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자기 형제지간도 제거한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총칭과 외척을 제거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겠고, 사병도 혁파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병을 혁파하고 있다. 재밌는 거예요. 이 태종 이방원은 왜 그러냐면, 태조 때 정도전이가 사병 혁파를 주장합니다. 그때는 태종은 뭐라고 하냐? 정도전 너 그러지 마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가 왕이 되고 나서는 사병 혁파를 통해서 왕권 강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막말로 시중에 쓰지 말면 화장실 갈 때와 올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겠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하나 승정원과 의금부를 설치하고 있었다.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구, 의금부는 왕의 사법기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왕권 강화를 추구했던 것이다. 그 외적으로, 자, 동그라미 2번에 가니까 국가재정 기반을 강화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토지대장이었던 양안을 작성한다든가 호적을 작성한다든가 주민록증 제도였던 호패제도를 시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원도 정리하게 돼 있죠. 노비 변정사업도 하게 됩니다. 노비를 풀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국가재정에 꽤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기타로 악법을 제정하는데 서월금고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월금고법이라는 것은, 서월은 관직에 최대한 등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재가금지법, 삼가금지법으로 여성분의 재가를 금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문고는 설치되고 있었다. 근데 이 신문고는 설치됐지만 철폐를 계속하다가 신문고 부활이라고 하면 영조로 본다. 영조로 본다. 주자소를 설치해서 계미자가 나오겠고, 한양으로 제천도 하고 있다. 잠깐, 태조 왕건은, 아니 태조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는 한양으로 도읍을 정했는데 정종은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개경으로 갔죠, 결론적으로. 근데 태종은 다시 한양으로 도읍을 제천도 한다. 한양으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법전을 편찬한다든가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 지도를 편찬하고 있었다. 제작하고 있다. 잠깐, 나중에 문화편에 가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어느 왕입니까? 이것을 요구하는 문제도 나와요. 태종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쓰는 경우 있냐? 태조라고 쓰는 경우도 꽤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처하시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살을 빼먹었으니까 앞으로 가서 6조 날개 쪽이 가니까 6조 직계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료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료는 좀 봐두셔야 돼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태종 다음에 왕위에 올라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종이죠. 근데 태종도 중요하다 그랬지만 세종도 꽤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태종의 중요성은 왕권 강화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종의 중요성은 어디 있다? 문화 발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권과 식권의 조화도 있지만 문화 발달에 더 비중을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종은 유교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잠깐,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육조 직계제는 뭐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왕권 강화지만 여기서는 왕권과 신권이 조화된 정치다.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라겠고요. 청렴한 재상들을 등용하면서 황이나 맹사성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황이나 맹사성, 우리가 교재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청렴한 재상은 맞아요. 근데 야사로 보면 황희는 꽤 뇌물을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도 등장하는데 그것은 교재를 좀 벗어나니까 부정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나오겠고, 학문적 장려에서 집현전을 설치하고 있었다.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서 집현전, 학술 연구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왕의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유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대부들에게 주자가례를 시행을 요구하는데 이 주자가례는 우리나라 성리학이 고려 말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들어오면서 유교식과 관련되는 거였어요. 주자가례라든가 소학이라든가 가묘제 이쪽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그 여론에서 만드는 제도가 뭐냐면 공법입니다. 우리가 공법이라고 했지만 좀 더 쉽게 말하면 천분육등이나 연분구등법, 이것을 우리가 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시면 되겠고, 민생안정책으로 조세제도, 천분육등, 연분구등 있죠. 이게 공법이 되겠고, 형벌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 금부삼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부는 의금부를 이야기해요. 사형이는 3번 심사한다. 마지막에 심사한다. 금부간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적인 형벌을 금지한다. 이것도 형벌제도 개선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문화적 면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왕을 요구하는 문제가 꽤 등장한다. 자, 후민정을 창제한다 그랬습니다. 후민정을 창제한다. 그 다음에 칠정사, 세종 때를 요구하는 문제가 꽤 나옵니다. 한양을 기준했던 달력이다. 원나라 수시력과 아라비아 회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양 기준 달력 잊어먹지 마시고요. 과학기구로서 측우기, 그 다음에 해시계가 앙부일기조, 물시계가 자경루조, 세종 때라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 편찬사업, 농사직설 있죠. 의방유치, 삼강행실도 있죠. 이것도 세종 잊어먹지 마시고. 자, 이러면서 나오겠고, 자, 그 다음에 의서로사나 향약 집성방도 있죠. 자, 고려 말에 나왔던 책이 뭐라 그랬습니까? 향약 구급방이고, 조선 세종 때 나왔던 것은 향약 집성방이라는 거 잊어먹지 말고, 세종 때 화폐를 하나 만드는데 조선 통보를 만들어요. 이게 중국에 있었던 개원통보를 모방해서 만드는데 조선시대 최초 동전을 보는 겁니다. 조선의 최초 동전을 본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대외정책입니다. 여진족과 관계를 띠면서 여진족을 토벌해서 사군육진을 설치하면서 현재 한반도 영토가 완성이 된 게 세종. 일본과 관계를 띠면서 이종무가 스시마섬을 정벌하는, 잠깐, 우리 교재상으로 스시마섬 정벌은 몇 번 나온다?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고려 말에 박위가 나오고 조선 초기에 이정부가 나온다. 이렇게 됐고, 회유책으로 삼포를 개항한다든가 계약조를 체결하는 겁니다. 세종 문화업적에 꽤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시험 문제 꽤 등장합니다. 그러다 세종의 뒤를 이어서 나왔던 왕이 문종이라든가 누구 왕이 등장합니까? 단종이 등장해요. 그런데 잠깐, 태조 때는 왕권과 신권 중에 어느 쪽이 강하다 그랬습니까? 태조.
신권이 더 강하다 그랬죠. 근데 타종 때는 뭐가 더 강하다? 왕권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세종 때는 조화정치가 등장해요. 근데 문종과 단종 때는 다시 신권이 강화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문종이 죽고 단종이 왕위에 올라옵니다. 이때 권력을 잡았던 신하가 있어요. 김종서라든가 황보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세조가 보다 보니까 이 국가가 지금 김종서나 황보인의 국가니 아니면 이성계가 창립한 국가니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서 황보인의 거부감을 가지면서 세조가 누굽니까? 김종서 황보인을 죽이면서 왕위에 올라오게 돼 있죠. 이러는 과정에 세조가 등장하는데 김종서나 황보인을 죽이는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개유정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개유정난을 통해서 김종서 황보인을 죽여요. 그리고 나아서 세조 조카가 단종이잖아요. 단종을 제거하고서 지가 왕위에 올라옵니다. 왕위에 올라오는데 기여됐던 공신들 날개쪽이 하다 보니까 정난공신, 좌익공신, 적개공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정난공신은 단종 때 최고 권력자였던 김종서 황보인을 제거하는 데 공 있는 사람들. 좌익공신은 세조가 왕위에 올라오는데 기여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적개공신이라고 하는데 적개공신은 잠깐 반란을 봅시다. 자, 세조가 김종서 황보인을 죽이죠. 그에 대한 반발로 나왔던 게 이징옥은 아니에요. 이징옥은 안. 그 다음에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 중앙집권 조치를 해요. 그 중앙집권 조치에 거부감을 가지면서 나왔던 난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이 뭐다? 이시의 난이에요. 이시의 난을 진압했던 공신을 뭐라고 한다? 적개공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조는 왕권 강화 정책을 하는데 세조도 우리가 시험 문제에 꽤 나오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몇 사람 이야기하는 과정에 타종 보라 그랬어요? 세종 보라 그랬어요? 세조도 보라 그랬어요. 근다해서 타조 이성계 때도 누구는 본다? 정도전은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볼 사람이 좀 많아지긴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조 때 왕권 강화 조치와 관계되면서 육조 직계제를 부활하고 있었다. 이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잠깐 태종 때는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다. 세종이 등장하면서 의정부 서사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세조가 다시 육조 직계제를 부활한다. 옆에 날개 쪽에 육조 직계제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타이틀 상황이 어렵다 이 말을 체크합니다. 나중에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상황이 어렵다 이 말은 단종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세조 때 육조 직계제와 관계되고 있다. 동그라미 니은에 가니까 개국공신을 우대하겠고 언관활동을 견제하면서 집현전이나 경연을 폐지해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세조는 조카를 죽여 왕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 왕을 죽이고 왕이 올라온 게 유교율에 맞느냐 이 말이에요. 안 맞으니까 유교를 공부하는 집현학자들이 세조를 굉장히 비난하니까 집현제는 놔둬봤자 귀찮기만 하니까 야 없애 이러면서 경연도 같이 폐지한다 결론적이에요. 경연을 폐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고 총치를 등용하면서 왕권 강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잠깐 혼동하지 말까 앞에 타종 때로 가봅시다. 타종은 조금 전에 총칭과 외척을 제거하면서 왕권 강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조는 총친을 등용하면서 왕권 강화예요. 이게 좀 다르다. 경국대전을 편찬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까. 경국대전을 시작을 하는 것은 어느 왕이지만 세조지만 완성하고 반포한 것은 언제입니까? 성종이죠. 구분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직전법을 실시하고 있었다. 현직 관리한테만
토지에 무슨 권을 주는 겁니까? 수조권을 주는 거죠. 이게 직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양소를 폐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유양소 폐지를 가장 쉽게 말할 때는 무슨 난을 계기로 하면서 폐지한다? 이시의 난을 계기로 하면서 유양소를 폐지한다. 이유는 이시해가 유양소를 근거로 해서 난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양소를 폐지해버린다. 그리고 동그라미 사이 부국강병책입니다. 자, 북진정책으로 북쪽으로 영토도 확대해요. 국방과 관리해서 보법을 마련한다든가 중앙군이었던 오위를 마련한다든가 방어체제였던 군익도라든가 진관체제를 만듭니다. 근데 군익도 체제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군사제에 대해서 진관체제는 조금 신경을 써둬야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사민정책과 토관제도라고 하는데, 사민정책은 잠깐 세조는 북쪽으로 영토를 확대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확대된 영토에 사람을 옮겨서 살도록 하는 정책, 이게 사민정책이고, 토관제도라는 것은 흑토자 벼슬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토착민 유력자예요. 이분을 뭐로 임명한다? 관리로 임명하는 제도예요. 근데 조선시대는 어떤 제도겠냐? 자기 출신 지역은 관리를 임명하지 않은 상피제도가 있어요. 상피제도의 예외적인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나왔던 토관제도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고, 불교정책 관계되면서 강경도가, 근데 잠깐, 세조는 불교를 장려한 사람이에요. 억지하진 않아요. 강경도감을 설치하면서 불경을 간행한다든가 원각사라든가 원각사 10층 석탑도 건립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인지라든가 팔방통보 상평창을 부활하고 있었다. 성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성종 때는 뭐가 등장하느냐? 경국대전을 완성 반포한 사람입니다. 잠깐, 경국대전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세조라 그랬죠. 완성 반포는 성종입니다. 그러면서 좀 달라져 가고 있었겠고, 홍문관을 설치하고 있다. 잠깐, 홍문관은 집현전을 계승하는 거예요. 근데 집현전이 어느 왕 때 깨졌습니까? 세조 때 깨졌죠, 결론적이요. 그것을 다시 홍문관으로 재설치합니다. 그리고 홍문관 관원들은 왕의 학술을 도와주는 거겠지만 유학을 공부하면서 또 하나 무엇을 하냐? 경연도 하는 겁니다. 홍문관 관원 모두 경영관으로서 담당하고 있다. 살인파도 등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7급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교재에 쓰는 것은 그만 없는데, 자, 성종 때 가면은 살인파 누구를 크게 중용하게 되냐면 김종직을 중용해요. 나중에 살인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건데요. 김종직이가 처음에 관직에 올라올 때는 어느 왕 때 올라왔다? 세조 때 올라왔고, 관직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때는 성종이다. 이 말을 드리게 됩니다. 유양소를 부활하고 있다. 잠깐, 세조 때 유양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폐지된다 그랬죠. 근데 성종 때는 유양소를 재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양소가 원래는 살인의 근거제예요. 유양소 부활을 하려고 하니까, 성종 때 부활을 하려고 하니까 살인파의 반대 세력이 누굽니까? 훈구파나 관악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훈구파들한테 유양소의 우두머리 좌수가 있어요. 좌수 특차제라 그래서 좌수의 임명권을 너희들한테 줄게. 그래서 유양소가 부활이 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한 거예요.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도첩제를 폐지하고 있다. 도첩제를 폐지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와 관계되느냐? 승려가 되는 방법을 없애버립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불교편이 이야기했지만, 도첩제라는 것은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승인을 받는 제도예요. 근데 이 국가 승인인데 돈을 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돈은 신분에 따라 좀 돈의 액수가 달라져요. 양반이 가장 적고요, 노비가 가장 많게 됩니다. 근데 승려수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도접제를 폐지한다는 이야기는 승려가 되는 방법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승려들은 서서히 어떤 힘을 띈다? 불법적인 면이 강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승려들이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산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산중불교로 넘어가는데 커다란 기여가 돼버린다. 이러한 말까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거란 이야기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외적으로 관수광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 태조 때, 태조가 아니라 세조죠. 세조 때 현직 관리한테만 토지를 줬던 것이 직전법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현직 관리들이 무엇을 합니까? 과도하게 수치라니까 관수광급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관에서 수조해서 그것을 누구한테 준다? 공무원들한테 준다. 그래서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갔다 관수광급제로 갔다는 것은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나중에 경제편에서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겠고, 편찬사업이 등장하는데, 잠깐 성종 때 편찬사업 좀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성종이란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한테 이름을 부과하느냐, 이 논리도 등장하거든요. 근데 성종은 문화를 발달시키기도 하겠고 국가틀을 정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종 때도 꽤 문화틀이 나와요. 그러면 그 문화틀을 보면은 경국대전을 완성 반포했다. 동국통감 역사책이 편찬된다든가, 동규의 흥나무 지리서가 편찬된다든가, 국조 올해의 국가의 다선 예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록했는데 국조 올해의 어느 왕? 성종 잊어먹지 말고요. 경국대전 완성 반포 어느 왕? 성종 잊어먹지 말고요. 금양잡로, 경기도 금양 시흥지방에서 농사를 지었던 경험담을 기록했는데 이때 사대비였던 강희맹의 기법입니다. 강희맹이 지가 농사를 지은 것과 농민의 경험담을 기록했던 게 금양잡로. 음악에 관한 책이었던 아각괴법, 이것도 언제다? 성종 때란 이야기의 결론절이요.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왕들의 업적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왕들의 업적에서 태종보라 그랬죠. 세종보라 그랬죠. 세조보라 그랬죠. 성종보라 그랬죠. 왕 크게 네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 누구도 보라 그랬습니까? 태조 때 정도전도 보시라 그랬죠. 결론적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중앙정치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01번 중앙정치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문관과 무관으로 나눠지는데 문관을 동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관을 서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반서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급관리 정 1품부터 우리나라는 9품까지 있는데 정 3품 상까지, 위에서부터 상까지는 당상관, 그 밑에는 뭐라고 한다? 당하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고, 그리고 당하관에서도 위에 쪽을 뭐라고 하냐면 참상관, 밑에 쪽을 참하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그 구분은 어떻게 된다, 그거까지 몰라도 되겠고 이것만 보시면 되겠고, 행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뭐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그러면서 중앙정치기구로 들어가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중앙정치기구가 등장하게 되는데, 중앙정치는 잠깐 고려도제가 중앙정치하면서 무엇을 공부하시라 그랬습니까? 관공서와 하는 일. 여기서도 관공서와 하는 일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앙정치기구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쪽에 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왕명에서 결정하는 게 기본일 거예요. 그러지만 조선시대 왕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거의 모든 것은 의정부 합의를 거쳐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의정부 합의제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의정부는 영의정과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우리가 그냥 의정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의정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실무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가 나옵니까?
육조가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육조의 고급 행정관원도 정책 결정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통일성과 기능성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 조화를 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타종하고 세조 때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육조직계제. 육조직계제라는 것은 자,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 육조가 누구한테 바로 올리고요? 왕한테 바로 올리고요. 왕은 바로 어디로 가고요? 이렇게 육조로 내려가는 것. 이게 육조직계제입니다. 이게 신하들의 최고 기구죠. 여기에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왕권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의정부 서사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디를 꼭 거쳐야 됩니까? 의정부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노란 것은 어느 왕? 타종하고 세조 때가 되겠고, 빨간 것은 세종 때.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 그랬어요. 잘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개의 부처를 마련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개의 부처가 의금부하고 승정원이 등장하고 있었다. 어느 왕 때 둔 거예요? 태종 때 둔 거죠. 의금부는 왕의 사법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유일하게 사형을 가능한 부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문고를 관장하는 것도 의금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구예요. 왕명을 수행한다든가 상황에 따라 왕을 따라다니는 왕을 보필한다. 이게 승정원으로서 승정원의 우두머리를 도승지, 밑에를 승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고, 왕과 신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왔던 기구가 삼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고려도 삼사가 있어요. 고려 삼사는 화폐나 곡식의 출납 회계를 담당한다 그랬고, 조선시대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입니다. 언론문필기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사는 사헌부, 우두머리를 대사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시하고,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한다. 사관원, 왕한테 올바른 정치하도록 간언하는 기구다. 홍문관은 학문 연구기구로 경연을 담당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나왔던 사헌부와 사관원이 고려에 있었던 무슨 기능을 담당한다? 대강 기능을 담당한다. 견제와 균형이라 그랬죠. 정치 운영에 대간 제도를 우리가 고려시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대간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서경, 관리 임명에 대해서 동의권을 행사한다. 근데 고려는 모든 관리를 임명하는데 동의권을 행사하지만 조선시대는 당하관이라 그래요. 오품 이하 관리의 결론절이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왕이 A랑 관리를 임명할 때 누구의 동의를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의 동의를 얻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의정부의 동의를 얻는다.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이게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던 것이다. 고려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서경이라든가 간쟁이라든가 봉박을 묶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대간제도라 그랬고, 고려 성종 때 최승로 권위로 처음으로 나왔던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나왔던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조 밑에 2조 전랑이라는 게 있어요. 문관의 인사권 관할관청입니다. 이 2조 전랑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직이기 때문에 청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른다. 청직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직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무슨 사건이 나올 때, 붕당 정치가 나올 때, 동인서인 분열될 때 2조 전랑권으로 분열되는 형태까지도 넘어가고 있었다. 고려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관청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동그라미 5번에 가니까 춘추관이 나와 있어요. 이 춘추관이라는 것은 역사 편찬 관청입니다.
동그라미 6 성균관이 나와 있죠.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예문관이 나와 있죠. 왕의 말이나 명령을 대신해서 작성하는 곳입니다. 교서관이 나와 있죠. 궁중의 서적을 관리한다든가 승문원은 외교 문서를 작성한다. 장혜원 노비의 소송과 장부를 담당하는 거 아니게 산속 문제를 담당한다고 돼 있죠. 산속 문제는 장혜원이 담당한다. 참고로 좀 받으시고 한성부 이게 뭡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서울특별시죠. 그래서 관청과 하는 일들을 머릿속에 잘 넣어둔다. 머릿속에 잘 넣어둔다. 그러면 이번 강을 여기까지 집약을 하는데 이번 강의에서 이번 시간에서 중요한 내용만 잠깐 체크하도록 합니다. 좀 많아요. 세부적으로는. 자, 왕으로 이야기하면 누굴 본다? 태종, 세종, 세조, 성종. 그 다음에 태조 때 나왔던 왕은 아니지만 정도전. 그 다음에 여기 중앙관청에서는 어디를 딱 정하기는 어려워요. 관청과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게 이거에서 이 중앙정치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이 강에서 수업했던 이 시간에 수업했던 것을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